네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된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 학술 이런 발표회나 학술회를 가봤는데 보통 4주제쯤 되면 한 반 이상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서 임해주시는 그런 학회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전체 학술대회 주제가 이관술과 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관술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시기적으로 나누어 봐서 이렇게 한 주제씩 맡아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저는 앞서 선생님들께서와는 다르게 해방 이후의 시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관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겠지만 이 자리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주제는 이관술이 핵심인 만큼 정판사 위패 사건 자체에 대한 논의는 조금 가볍게 하고 넘어가고 소개하는 식으로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관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만 50세가 되시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의 시대를 구분해 보면 크게 해방 이전 항일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독립국가 수립활동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해주셨던 그분이 지금 1번으로 제가 줄여놨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두 번째 발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금 전에 있었던 세 번째 발표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그동안 이렇게 지하 활동을 하고 힘들게 활동을 하시다가 그야말로 자유를 얻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해방이 1945년 8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1년도 채 되기 전에 46년 7월에 또다시 체포되셔서 옥고를 치르게 되시는데요. 정말 이관술 일생에 있어서의 비극이 계속된다는 그런 슬픈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를 이제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1번으로 표시한 요 건으로 한번 체포가 되셔서 수감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마지막 해방 전에 한번 체포돼서 수감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체포가 바로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체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는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보도연맹원들과 형무소 재소자들을 죽이라는 그런 정부의 명령으로 학살될 때 희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운의 명을 달리하신 그런 인생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관술이라는 인물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4년은 정판사 위패 사건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미군정 시기였기 때문에 45년 해방부터 조선공산당의 최고급 고위 간부가 당연히 꽃길을 걸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해방되고 나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체포되고 수감이 되고 결국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데에는 정판사 위패 사건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정판사 위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946년 5월 15일 해방으로부터 정확히 8개월 되는 그 시기에 당시에 남조선 정부를 이제 자처하고 있는 미군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원 간부와 평당원을 포함한 11명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 상순에 걸쳐서 조선 정판사라고 하는 조선공산당 전담 인쇄소에서 위조 지폐 1,200만 원어치를 인쇄했다. 그리고 6회에 걸쳐서 매회 200만 원씩 했다. 그리고 그렇게 인쇄한 돈을 조선공산당 자금으로 사용했다. 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 결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관술 선생님이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연구해본 결과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임이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또 뭐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 조작 사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작 사건은 누가 한 것이냐? 미군정에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정의 수많은 기구들, CIC라든지 공보부, 경찰, 법원 조직들이 다 동원이 되었고요. 시기는 바로 1904,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년 5월 15일 이 시기에 발표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시기는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였습니다. 당시에 남쪽을 차지하고 있던 미군정과 북쪽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군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서 해방된 조선에 독립정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결렬되고 무기 휴회된 상태였어요. 더 이상 남과 북의 협력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되자마자 바로 이 사건이 터진 거죠. 그리고 정판사, 경찰서 이런 것들 이런 장소를 통해서 이제 조작이 이루어졌고 결국 체포, 불법 고문, 부금, 고문, 수사, 기소, 재판, 비합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다 합쳐서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미군정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판사 위패 사건의 명칭을 저는 그래서 위패라는 말에 화호표를 써서 이것이 정말 위패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판사 위패 사건의 피의자 명단을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 번호직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이관술과 나머지 9명 합해서 10명이 체포되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조선공산당 최고위급 간부는 이관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만약에 이관술이 여기에 이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면 미군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산당 상부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건이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관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서도 미군정으로서도 이관술이라는 인물은 이 사건 조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판사 위패 사건은 이관술 사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오늘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이관술이라는 인물, 그의 마지막 시기, 그리고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는 사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관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판사 위패 사건은 크게 전개 과정을 보면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46년 5월 15일 미군정이 이 사건을 발표한 이후로부터 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기를 1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사 및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바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던 시기입니다. 1946년 7월 29일 1회 공판을 시작으로 11월 28일 제30회 공판이자 마지막 공판으로까지 총 30회에 걸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결 이후에도 피의자라든지 변호인이라든지 미군정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과 행동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3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도 이러한 시기 부분에 따라 각각의 시기에 있어서 이관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기입니다. 수사 및 조사 시기. 미군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보부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보통 위조지폐 사건이라고 하면 공보부에서 발표를 하나요?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 공보부에서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다른 위패 사건에 대해서는 공보부에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만 미군정 공보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과정을 보면 길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요. 처음에는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액수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1,20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경찰 보고에 따르면
이 집회 위조단에는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조선공산당 간부 2명이 있다. 그 2명은 바로 이관수가 권오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콕 집어서 이 조선공산당 최고위급 간부를 엮어서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군정 공보가 발표가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이제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웠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대체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게 다 공산당 놈들이 위패를 찍어서 그렇구나 이런 여론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캔들에 최고로 비난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관술이겠죠. 그래서 보면 이러한 이관술, 그 다음에 권오직 이 두 분이 이제 지목이 됐는데 이 두 분은 처음에 체포령을 피해서 피신하셨어요. 나머지 이제 직원들만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관술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45년 12월에 선거회라는 잡지에서 조선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5위에 해당하는 득표율을 자랑하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알죠. 이관술 선생님을. 근데 이 5위에 해당하는 인물을 우리는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게 된 데에는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된 정판사 위패 사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적이고 조선을 이끌어갈 지도자감으로 명망이 있던 분이 위패를 찍었다라고 하니까 그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이런 스캔들 같은 뉴스가 나올 때 그냥 뭐 이미지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범죄를 했다라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크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미지가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어떤 스캔들이 터졌다라면 그 효과는 파급력은 상당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관수를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런 발표가 있고 나니까 바로 우익 측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좌익 시위대를 습격하고 좌익 신문사를 습격해서 윤전지를 파괴하고 이런 거는 말도 아니고요. 길에 지나간 사람들 잡아서 때리고 이런 테러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테러의 전단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원문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발생물에 해놨는데 7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위조진의 명성 이관술 권오직 동료 천벌이 이겼거든 한시박이 자수하라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선공산당 측에서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 그 반박 성명에도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사건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이관술 권오직 이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으로서도 이관술이 관련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아픈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불과 하루 만에 이 발표 하루 만에 이관술과 권오직은 피신한 상태에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3천만 동포에게 소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배를 찍을 바가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계기로 구성이 되었는가라는 것까지 다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피신한 상태에서 하루 만에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고 이 미군정으로서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관술 권오직의 성명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공산당을 포함한 좌익 진영에서 미군정 발표에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진상을 다시 한번 재조사해 발표하라 라고 했는데 미군정은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관술 권오직 성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단지라든지 이런 선전활동 자체를 금지시키고 심지어 경찰까지도 항구령을 내려서 혹시라도 좌익이나 조선공산당 측에 반박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고들은 계속 잡아둔 상태고 이관술과 권오직은 피신 상태고
사건을 다시 한번 재수사해서 발표할 수도 없고 뭐 기소하지도 못하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성일보라고 하는 그 당시 극우파에 해당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위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패 사건 범인의 자백, 위패 사건 피고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경찰청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관술이 현장에서 격려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는데요. 82쪽, 83쪽을 보시면 소설 시나리오 쓰듯이 이관술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찍은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칭찬하고 뭐 이런 돈을 챙겨갔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기사들이 남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관술이 체포됩니다. 사실 이관술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관술 없이 기소할 수도 없고 괜히 섣불리 기소했다가 이관술이 또 다른 뭐 제2차 성명을 한다든지 해서 그 기소문에 중요 내용을 반박하든지 하면 더 이상 이제 이 부장의 말이 안 먹히게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관술이 마침 이군정으로서는 운 좋게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관술은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잡혔습니다. 유유히.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얘기 좀 나중에 시간 좀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이관술이 체포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별로 시간 순서로 정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5월 15일 발표했는데 7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냐면 추가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관술이 체포되고 나니까 바로 3일 후에 피의자를 전부 다 검사국으로 넘깁니다. 송치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는 송국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열흘 만에 검사국에서 피의자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관술이 빠져 있어요. 이 피의자 중에는 먼저 잡혔던 피의자들만 있고 이관술은 빠져 있습니다. 왜 이관술을 따로 송국하고 기소하지 않는가?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관술과 나머지 피의자들을 분리하려는 그런 전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은 제1심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7월 29일에 제1회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때는 공판 소요 사건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큰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1회 공판에서 이 피고들이 재판장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변호사들이 이제 한 건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왜 이관술을 분리하느냐, 피고들을 왜 분리해서 심리하고 하는가, 그 다음에 피고들을 이제 다룰 때 이제 뭐 무장경관이 들어와서 수갑을 채운 채로 한 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 소송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범정 이유를 들어서 재판장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고까지 했지만 결국 다 각하됐죠. 그 사이에 이관술이 송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관술이 기소되고 다음 날 이제 제2회 공판이 열리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는 이관술도 송국도 되고 기소도 됐잖아요. 그럼 제2회 공판에서는 그 전에 잡혔던 9명과 이관술을 합해서 10명이 공판형에 성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관술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관술과 나머지 피고들을 분리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피고들이 회의를 벌이겠다고 이제 재판장에게 요구를 해서 그 회의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고 9명의 피고들도 다 따로따로 심리를 했어요. 한 명 같이 있지 않게. 또 왜 이렇게 분리 심리하는가? 이관술은 또 왜 따로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서 묵비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파행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결국 이관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피고 심리가 끝나고 증거 증명이 이제 다 됐어요. 여기에 피고는 다 이관술을 제외한 9명의 피고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21회부터 24회까지 이관술 단독 심리 공판이 열립니다. 이때도 나머지 피고들은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요. 이관술 혼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나 사법당국은 끝까지 이관술과 다른 피고들이 같이 있을 경우에 이관술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관수 가족 심리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발표문에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관술은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 일체 부인을 하고 자기가 무죄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댔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태를 찍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 시기에 나는 서울에 없었다. 그 증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 조사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관술 심리가 다 끝나니까 전체를 다 불러서 논거와 구형을 하는데 이때 똑같이 판결과 똑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 최후 진술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28회 공판에서 이제 모든 피고 최후 진술과 변호인 최후 변론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 전후로 양원이는 판사예요, 재판장. 그 다음에 조재천은 검사입니다, 특징 검사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개성으로 출장을 가는데 이 판사와 검사가 같이 다니는 것도 이상하죠. 왜 갔냐? 이관술의 알리바이를 깨트리는 증거를 찾고자 갔어요. 이거를 왜 판사가 가냐 이거죠. 이거 자체가 법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박낙종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정판사 사람 그 사람의 그 알리바이 깨기 위해서 또 출장을 갑니다. 나란히 손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판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29회 공판에서 다시 한번 재논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관술이 출정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도 발표문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30회 공판에서 이관술에게 무기징역이 내리는 그런 선고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거기 지루함을 걸기 위해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관술 선생님 사진 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크게 많이 없어요. 제일 유명한 것이 동경고등사범학교에 다닐 때 찍었던 그 앨범에 있었던 사진이고요. 졸업 앨범에 20대 이관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동덕여고고 교사로서 있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30대 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그 반제동맹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사진 말고 해방 이후에 찍은 사진은 없을까 찾아봤는데 흐리나마 신문 자료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관술이 정판사 위패 사건 본인으로서는 첫 번째 공판을 받을 때 나갔던 모습이에요. 거기에 기사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머리는 덕수룩하고 검정색 두루매기를 입었다라고 나와있고 호수염을 기르신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나오지만 굉장히 온화한 모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담입니다만 이분이 떠올랐어요. 인상도 비슷하시고 지금을 안고 출연한 모습. 그래서 선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그 해방 이후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어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결로서 이관술 포함한 4명이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1심이 종결이 되었으니까 변호사들과 피고들이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2심제로 해서 3심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거를 상고라고 부르게 되는데 상고 신청을 했는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것만 보시면 상고 신청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어요. 52년 이후에 접수하고 나서 그리고 2심이 열린다라고 하더니 2심 열리는데 가봤더니 상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심 원심으로 확정되면서 더 이상 법원에서는 이제 다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검은색을 보시면 그 과정에서 이관술 외 9명이 고문을 당했다라고 법정에서 발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고문하고 폭행한 경찰을 고소하겠다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12월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이때는 사법당국에서 그 상고 기각을 하기 전에 상고심이 열리면 부담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뒤엎고자 했는지 미군사 공판이라고 하는 1심 공판의 중요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너네가 유죄인 것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상고하지 마라. 이런 사전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고가 기각되고 난 이후에는 이것에 뭐 맞불 적정으로 변호사들이 소위 정판사 위패 사건의 회부라는 책자를 또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알렸어요. 법정에서 길이 막히니까 시민들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도 그치지 않고 미군 정사령관 하지에게 영문으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됐지만 그것도 거절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더 이상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이제 이관수를 중심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미군정은 정판사 위패 사건의 전개 과정의 모든 국면에서 이관수는 굉장히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는 유죄 판결 및 무기징역. 그래서 공산당에게 이런 죄를 다시 뒤집어 씌움으로써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관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이관술이 남긴 말이나 행동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분이 남긴 말과 행동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여기 발표문에 실어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박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심 종결 이후의 모습입니다. 1심 판결이 나는 날 그때 모습을 이제 묘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발표문에서 104쪽입니다. 보시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나니까 이관수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과 피고 가족들은 대성 통보를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관술만은 침착한 태도로 침묵을 지킨 채 다른 피고들의 흥분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변호인 전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악수를 하고 퇴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무기징역을 살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 진정시키고 자기보다 형량을 더 낮게 받은 사람 진정시키고 울지 말라고 진정시키고 변호사들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에 상고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상고 신청할 때 처음에는 이관술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관술은 1심 판결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은 없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문폭행 경찰 고소할 때도 자기는 빠져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다른 피고들과 변호사들과는 달리 소극적인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럴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사실 이 발표문은 인간 이관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발언과 행동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감히 추측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쓸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줄을 긋고 제 사견을 써봤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학회는 지금 이관술과 그의 시대라는 이런 학술 발표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잊혀진 이관술이라는 인물을 되살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관술을 과연 어떤 인물로 그려야 될까요? 보통 이제 그분이 하신 행동을 본다면 불굴의 항일 투사, 일제 경찰을 농락한 독립운동가, 사회주의 혁명가, 민족해방운동가, 양심적인 지도자, 국가폭력의 희생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분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면 감옥에 3번 가셨잖아요. 3번 체포되셨는데 인간 이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정판사 입회 사건으로 감옥에 가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육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가 훨씬 힘드셨을 겁니다. 모진 고문을 견디셔야 했고 소굴에서 살고 막 여러 가지 쫓기듯이 살고 넉마주의로 전장에서 살고 얼마나 몸이 고되셨겠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제 사견으로는 그때보다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셨을 때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때는 몸은 힘들지언정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해방을 얻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셨을 때 과연 이관술이라는 인물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뭐 독립운동을 하다 잡힌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찍은 자범 취급을 하면서 비난을 하죠. 자기의 명예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풀려나올 것 같은 희망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관술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수감생활을 하셨을까? 그것이 가슴 아프면서도 미스테리가 생겼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1심 판결에서 아까 굉장히 초연한 모습을 보이시고 상고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셨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관술이라는 분은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리는 순간 그걸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안중근 선생님의 의사님의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안중근도 사형 판결을 그냥 받아들이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관술이라는 분이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절망 속에 살았을 것인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아마도 굉장히 넓은 긴 시각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셨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좋은 시대가 오면 나의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 시대가 되면 그렇게 야만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단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두운 시기가 끝나고 밝고 아름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장기간의 안목에서 보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관술은 단순히 불굴의 한일 투사, 사회주의 혁명가, 독립운동가 이런 카테고리로는 묶을 수 없는 그 카테고리를 뛰어넘는 굉장히 큰 인물,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 와 있는 것과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자하셨던 것 같아요. 분자, A. 그래서 측은지심이 누구보다 남다르셨고 사양지심, 수호지심, 식이지심에 있어서 감히 보통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의 경제에 이루는 그런 분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관술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6월 25일이 얼마 전이었죠. 그래서 7월 3일로 추정되는데 대전 상내 권력골에서 다른 형무소 재수조들과 고도연맹원들과 함께 학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되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불법 총살당한 것이 무효다. 무기징역인 사람을 왜 법적 근거 없이 총살시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러나 아직 그가 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역사학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재심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진실화위원회 2기가 나왔을 때 거기다가 저희들이 서류도 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단지 이관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 현대사에 잘못 이루어진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제대로 뚫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광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광 선생님은 이관술 총장의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조건인 조선 정상가